자, 실내 모니터링 세미나인데, 실내 모니터링 레이더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레이더 기반으로 해서 실내 모니터링 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조금 살펴보고자 이렇게 좀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 세미나를 하는 것들은요, 이런 테마를 좀 모아보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레이더의 기본 개념은 같은데, 이게 실내 모니터링,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필터링 정도가 좀 달라지겠죠. 레이더 신호 처리 상에서. 예. 그 레이더 신호 처리상에서 그 필터링이나 약간의 이제 그런 그 고유 알고리즘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응용 분야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실내 모니터링 분야를 잘 살펴보시면 좀 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것들이. 할 것이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다 레이더 비즈니스인 거거든요. 음, 뭐 비단 뭐 레이더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분야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요. 그거 가지고 사업화를 하던 뭐 기술을 만들건 하면 되는 거니까요. 수요가 있느냐? 수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실내 모니터링은요. 결국은 사람하고 멀어지면은 응용 분야가 좀 더, 응용 분야라기보다는 사람과 멀어지면은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면은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거는 되게 사업성이 높죠. 예, 계속 사람이 갖고 다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레이더 센서는 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여러 가지 쓰이지만 멀어지다 보니까 그 시장성? 많은 이제 고객들이 있지 않죠. 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실내 모니터링 쪽은 상당히 관심 분야가 높아요. 뭐 실내 모니터링이라 표현을 했지만 소비자하고 굉장히 체감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조명, 에너지 세이빙 차원에서 조명,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있을 때 조명을 켜고, 사람이 없을 때는 조명을 끄고, 이렇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흡, 심박, 뭐 이런 것들도 실내 모니터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 사업화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간략하게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들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그 레이더라는 것은요, 결국은 전자파를 쏴서 전자파를 쏴서 이 물체에 맞고 전자파를 쏴서 물체에 맞고 반사되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 반사되는 신호의 크기를 가지고 뭔가 주파수죠. 뭐 어떻게 보면 속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거리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각도도 찾아낼 수가 있다. 각도라고 하면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 사람의 위치, 어떤 물체의 위치.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그 사용성 그리고 이 패턴을 더 좀 디테일하게 찾아감에 따라서 사물과 사람을 구별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개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기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AI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이제 추가를 시켜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 사물을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새 추세이죠. 그래서 레이더는 레이디오 디텍션 앤 레인징, 즉 전자파를 쏘는 거예요. 전자파. 그래서 속도, 거리, 각도. 그래서 이거를 응용 분야로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럼 속도를 검출을 해서 뭘 해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속 표지판, 예, 과속 표지판, 유속 측정, 호흡 심박, 낙상, 스피드건, 야구공, 골프공, 뭐 속도 측정, 모션 센싱. 다 속도인데요. 여기 속도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요. 아니, 어떻게 속도를 추정을 할 수 있냐면요. 그 도플러 효과라고 있어요. 도플러 효과. 제가
24기가를 쐈어요. 24GHz 신호를 물체, 이 물체를 쏘니까 되돌아올 때 24.0000 기가헤르츠가 1기가헤르츠 되더라. 예, 그래서 요 차이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실제 내가 쏜 주파수하고 내가 받은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차이가. 그래서 이 도플러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움직임에 해당하는 주파수만큼을 추출을 해서 예, 수식적으로 연산하는 속도에 관한 식이 있어요. 예,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속도를 추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속 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차량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두 가지 그 야외 고속도로나 도로 같은 데 가면요. 과속을 하게 되면은 레이더가 속도를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CCTV가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고요. 요새는 후방에서 찍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쓰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공사에서 과속으로 이제 그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예전에는 이 땅에다가 매립을 했었잖아요. 매립을 했었어요. 뭘 매립했냐면 루프 감지기. 예, 신호가 저기 물체가 쌍 지나가면 거기에 전류 루프가 딱 생성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시간을 체크해서 예, 딱그 찍히는 거리 거기에서 딱 또 찍어가지고 그 차이 값을 이용을 해서 과속인지를 판단을 하고 사진을 찍어버렸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레이더 방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유속 측정은 유속이라는 건 물의 흐름이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물의 흐름, 그다음 빠르게 흐르는 물의 흐름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거는 뭐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생긴 거니까. 그다음에 빠르게 흐르는 거기에 따른 그 주파수, 움직임 주파수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유속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요새 이제 유속이 되게 핫합니다. 하천마다 지금 유속 측정의 빠름 가지고 대피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 얘기 하나.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호흡 심박, 호흡 혹은 심박. 제가 이게 또 움직임이거든요. 흉부의 움직임이 호흡일 때하고 심박일 때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소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예, 요거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가 사람마다 호흡 심박이 달라요. 예. 그 마라토너들 예를 들면은 호흡을 안 한대요, 거의. 예. 폐활량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한번 숨을 쉬고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튼 간에 헬스케어 쪽이고 도플러 주파수, 네, 그런 것들 찾아내는 과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낙상, 빠른 움직임인 거죠.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감지를 해요. 요새 요것도 유행입니다. 상당히. 낙상 감지, 레이더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스피드건은 저기, 부시넬이라는 계측기가 유명한데요. 그걸 이용을 해서 똑같아요. 이것도 과속 표지판이나 야구공, 골프공 속도 측정원, 모션 센싱이 다 기본적으로 도플러 주파수를 기인해서 나타난다. 이제 찾아낼 수 있다. A인 거고요. 이 도플러 방식 말고 거리를 알려면요. FMCW라는 방식이 있어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컨티니어스 웨이브. 즉 여기서 그냥 지금은 많은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FMCW는 움직임이 없는 거리, 움직임이 있는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거리 주파수를 알아야 돼요. 비트 프리퀀시 상에서 이걸 가지고 거리를 추출을 해낼 수 있는데 거리를 계산을 연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차량 충돌 방지, 협착 방지, 지게차 후방 감지, 안전 감지, 고소검 작업 때 현장 간 거리 측정
레벨 측정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 이제 각도는요 기법이 좀 달라지는데 안테나가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이제 TX 하나, RX에선 두 개. 일단 기본 그 컨셉은요. 그래서 두 개의 위상차를 이용을 해서 그 위상에 관련된 그 수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사람의 위치를 감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차선 속도 감지. 다차선. 차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속도가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차선 속도 감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스처 인식, 모션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인식들을 각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출을 조금 해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파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파가 성질이 성질 어떤 성질? 직진성, 반사성, 굴절성, 간섭성, 회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게 이제 달라요. 그럼 실내 지금 예를 들고 있으니까 실내에선 어떤 게 좀 좋냐? 예를 들면 뭐 10기가, 24기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요. 그 이유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식기가 이제 여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투과성도 좀 좋아야 되고요. 그 반사성도 좀 너무 예민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식기가가 좀 더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을 할 때 직진해서 가는 거죠. 반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진해서 가는 성질. 근데 이걸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반사성 같은 경우는 어떤 파가 진행하면서 장애물이 부딪혀서 경로를 달리하는 성질. 근데 이것도 주파수가 높으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굴절성은 이제 진행 속도가 매질에 갔을 때 진행 속도가 변화하는 성질. 예. 그다음에 간섭성은 파원이 다른 두 전파가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성질. 파원이 다른 두 전파가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성질. 회절성은 전파가 장애물의 뒤쪽으로 도달하는 성질. 전파가 장애물의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성질이에요. 근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단거리, 실제 산업용 레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 200m 정도가 돼요. 200m요. 200m. 외부에서는. 그리고 이 인도어, 지금 이제 실내 모니터링 정도는 10m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인지예요. 고객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는요, 또 대기에 의해서 손실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10기가 이상부터는 대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조금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 분자, 한 가지는 산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0기가, 여기가 24기가, 여기가 60기가, 80기가, 그다음에 120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영향을 받는 차트가 보여지고 여기에 X축이 주파수축이고요. 그다음에 Y축이 그 감쇄축, 감쇄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dB per 킬로미터거든요. dB per 킬로미터.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1dB 손실이니까 dB 손실이니까 엄청 큰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m 언더에서 쓸 거, 200m 언더에서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밀리미터 파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파워를 좀 높게 쏠 수 있게 이게 규정화를 합니다.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그 레이더에서 분류를 조금 해보면요. 두 가지 형태인데요.
송신 방식이에요. 송신 방식. 송신 방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CW하고 펄스드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CW 방식은 정연파란 말이죠. 정연파. 예. 정연파. 이 정연파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파인데 여기에 이 갔다가 되돌아올 때 그 차이 주파수가 난다 그랬잖아요. 도플러 주파수. 그 도플러 주파수를 찾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거죠. 거리도 알고 싶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알기 위해서 이 첩이라는 신호를 걸어주는데요. FMCW. 여기에 이 CW에 변화를 줘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다 보면은 뭐 어떤 주파수가 생성이 되냐면 비트 프리퀀시라고 하는 주파수가 생기거든요. 그 비트 프리퀀시를 계산을 해내면은 이제 그 거리값을 알 수가 있어요. 거리값. 얼마 정도 있다. 예. 요게 이제 파형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처음에 할 때 레이더 파형 설계를 해야지 이거를 소프트웨어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그다음에 어, 예. 근데 이제 FMCW는 이렇게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 변화의 특징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물체에서도 거리가 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렇게 좀 해보면은 이제 되는데요. 지금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해는 안 갈 것입니다만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펄스드 방식, 펄스드 방식, 순간적으로 펄스를 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펄스가 간 시간을 수신 쪽에서 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펄스 코어런트, 수신하고 송신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코어런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동기화. 자,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IRUWB도 펄스드 방식이다. 이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펄스 방식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단점들이 존재를 해요. 장단점들 뒤에 제가 써놨나? 뒤에다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펄스 방식이나 UWB 방식도 거리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거리 속도를. 근데 약간의 장점? 네, 약간의 장점이 X축이 거리축이 돼버려요. 예, 실제 ADC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그 값을 이제 뿌려서 디스플레이가 될 때 X축은 거리축, Y축은 앰플리튜드 축 이렇게 구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이 한번 들 들어간다? 예. 그게 좀 장점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장점은요 저전력이고요. 그다음에 밀리미터 정도의 오차가 봐야 돼. 1cm 언더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정밀도? 예. 근데 CW는 그렇지 못해요. 24기가 막 이렇게 되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5cm. 이걸 더 정밀하게 겠다 하면은 문제가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연산하는 프로세서의 에, 연산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산업용에서는 MCU급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은 사업성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최대한 프로세서가 낮은 사양의 프로세서로 동작할 수 있는 응용 분야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FPGA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실제 이제 그 다차선 감지 레이더 다차선 감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FPGA급으로 해야 성능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CW, FMCW, 펄스드, IRUWB, 임펄스 라디오, 울트라 와이드 밴드예요.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대리점 하는 게 이제 요거하고 이제 요 두 가지 형태의 대리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듈이라고 이제 치부라기는 하는데요. 뭐 여튼 간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다 다루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 거리, 전력, 구조, 구현 난이도, 정밀도, 거리 범위 해서 대략적으로 해놨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속도는 다 가능하네요. 다 가능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용에서 쓰려면 FMCW 방식 이건 못 써요. 그 다음에 거리는 CW는 당연히 속도만 검출이 되니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움직임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력. 전력 같은 경우는 CW, FMCW 고전력에 속해요. 근데 펄스드 방식이나 IRUWB는 저전력에 속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조는 단순해요. CW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요새는 그냥 다 트랜시버니까요. 단순한 형태인데 안테나 설계가 이제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FMCW는 첩이라는 신호를 걸어줘야 죠. 첩이 뭐냐면 꾀꼬리 소리일 거예요, 아마. 영어 단어로. 꾀꼬리. 지속적으로 밴드위스를 이제 주파수를 바꿔주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첩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순하다. 그리고 이제 이 펄스드 방식이나 IRUW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스템이랑 동일해요. 송신 방식이 RF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짧은 펄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펄스드 방식과 IRUWB 방식의 문제점도 약간 존재합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연산량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대강만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리 범위는 이와 같이 이제 좀 대략적으로 제시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이와 같이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쓰고 있는 그 기술 기전에 의거한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그 칩들이 나와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속파 방식 그 펄스파 방식에서 5.8기가 또 칩이 있고요. 10기가 또 칩이 있고 24기가, 60기가, 70기가, 120기가. 지금 이제 또 240기가짜리가 또 하나 나왔던데. 예. 그래서 5.8기가는 일반적으로 물체 감지, 5.8기가, 10기가, 24기가는 물체 감지 주파수가 일반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60기가는 용도 미지정, 통신도 쓰고 이 레이더도 쓰고요. 요때 이제 60기가가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긴 한데요. 그다음에 77기가는 이제 그 뭐죠, 우리? 자동차. 자동차의 충돌 방지 용도. 이 120기가는 용도 미지죠. 예. 주파수가 높으면 해상도, 정밀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판이 바뀌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힘들죠. 그 다음에 펄스파 방식은 7에서 10기가가 UWB 방식이 있고요. 60기가 용도 미지정 방식이 존재를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RCS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RCS는 뭐냐면 반사 면적이에요. 레이더를 쐈을 때 이 파가 이 물체가 맞고 되돌아오는 되돌아온 이제 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레이더 맞은 면적이 좀 넓다 하면은 잘 맞고 잘 반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맞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주파수에 따라 틀려요. 맞는 형태 되돌아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주는 게 어떻게 보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된다. 외부 형상, 구조, 재질, 뭐 주파수, 편파나 뭐 이런 것들, 관측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ICS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예,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ICS 값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수식적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한번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체감적일 거여서
요게 이제 느낌이 있으시면 되겠는데, 이 팔이 맞을 때, 예, 레이더 크로스 섹션, RCS 값, 버드, 그다음에 항공기. 여기에 따라서 다른 반사 면적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 그럼 여기에 맞게끔 설계가 돼야 되겠죠. 파워를 더 세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CS 값이 중요한 파라미터기는 해요. 네, 얼마까지 인지를 할 것인가. 그 이제 실내 모니터링에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응용 분야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기 전에 실내 모니터링에서의 요구 사항들을 우리 한번 쭉 찾아볼 거죠. 레이더 하실 때 처음에는 이런 요구 사항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실내 모니터링 레이더의 실내 반경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뭐 20m 회의실에다가 한 개만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레이더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테스트를 해가면서 좀 설치를 해봐야 될 건데요. 그래서 실내 반경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는 10m 언더의 응용 분야로 찾으시면 돼요. 일반적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찾아낸 게 데이터가 10m 언더다라는 건.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대상이 뭔가? 사람이죠. 뭐. 예, 사람. 대부분이 이제 실내에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일 거예요.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이게 구분인데요. 사람과 동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구별하려면 얘기 드렸지만 AI 기법을 돌려서 실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AI를 쓰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로세서 용량도 높아지고요. 알고리즘의 복잡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이제 구현 정도도 복잡해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의 계층이 어떻게 돼요? 현격하게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가격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주로 사람의 간단한 형태의 알고리즘 요구사항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벽투과성. 이 벽투과 레이더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테러전 할 때, 시가전 할 때, 이 안에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게 좋겠죠.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싸움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벽투과 레이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가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의 선정인데요. 이 안에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레인지는 5.8기가, 10기가, 24기가, 60기가, 77기가 여기 다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거든요. 요쪽에 그나마 좀 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술 기준은 좀 복잡한데요. 실내에서만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물체 감지 주파수로서. 근데 이거는 거의 쓰긴 씁니다. 예. 그 LG U 플러스에서 낙상 강지용 레이더 하나 있는데, 이 77기가 대역으로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용도 미지정이기 때문에 쓰고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거 호흡까지도 읽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간단한 형태. 사람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CW 방식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파수를 선정을 또 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천해 드리는 건 요게 좀 10기가가 좀 더 나을 거고요. 5.8기가는 파가 너무 커져서 감지하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좀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송신 방식의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CW로 할 거냐 아니면은 FMCW로 할 거냐. 근데 그 속도 하나 거리 하나 저희 각도 하나 늘어나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펄스드 방식.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떤 객체를 탐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응용 분야를 한번 보면 이제 실내 조명인데요. 이 주차장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주차장에서 이 형광등? 예, 요 조명등을 조도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는 게 레이더로 기본적으로 해요, 요새는. 예. 그래서 예, 레이더로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뭐 몇 메타 수준에서 뭐 이제 쭉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메타 내에서 감지를 하고 감지 각도는 얼마다. 예. 넓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잘 인지가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류량. 이 레이더 자체가 그 레이더에 흐르는 전류량도 이제 파악을 좀 해볼 때가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몇 개를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기가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돼요. 10기가는요, 근데 실내만 사용이 갑니다. 실내만 사용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군용 주파수여서 실외에서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요. 이런 거 질문하실 수도 있어서 공문본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 현관, 아파트 현관에 자동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우리 나오는 문이잖아요. 실외. 예. 여기에서 사용이 안 돼요, 이거. 10기가. 그러면 24기가 써야 됩니다. 예. 여기 안 된다라는 공문이 날라왔. 되게 좀 그렇죠. 뭐 멀리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실내 조명 제어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굉장히 관건이 돼요. 가격이. 예,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산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이제 회의실. 요새 회의실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 기업 큰 데들은 회의실에 뭐 100개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지 센서를 넣어놓고 파악을 해서 예, 그, 이 앱상에서 뭔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면은 상당히 편하겠죠. 예. 그래서 요 회의실 같은 데서도 지금 많이 쓰는 추세인데요. 회의실 예약 시스템 이런 데서 업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거리, 감지각도, 전류량, 사용거에서 감지하려는 방법의 문제가 하나가 문제? 방법이죠, 방법.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세 가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단순 감지, 그다음에 호흡 감지, 피플 카운팅. 그래서 단순 감지 같은 경우는 그냥 CW로 하면 될 건데, 이 호흡 감지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미세한 호흡을 감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피플 카운팅은 이제 여러 명이 있을 때 몇 명이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회의실에서 또 이런 방법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상으로 하면 가장 편하겠죠. 근데 그걸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에, 개수를 세야 되는 게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레이더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한다. 보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흡 심박 분야가 헬스케어 쪽에서는 좀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기의 호흡 모니터링 혹은 돌연사 방지. 당연히 호흡의 상태가 변화가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이 이제 미비한 환자들, 정적인 상태의 환자들, 화상 환자, 예를 들면요. 화상 환자의 호흡을 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동물들한테 호흡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차량 내 생존 감지는요. 그 아마 저기 법제화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도플러 방식, 그러니까 도플러 주파수, 차이 주파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호흡할 때 주파수, 거리, 감지각도, 전류, 감지하려는 방법,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제 할 것인가. 예, 예.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대상인데 이 호흡 심박 같은 경우는 60기가가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IRUWB 방식. 두 가지 방식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거리는 약 10m 내에서인데요. 10m까지 가버리면은 호흡의 정확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언더로 쓰는 게 제가 권장하는 거 한 3m 정도 수준인데요. 거기서 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낫죠. 그다음에 감지 반경은 1인 감지, 다인 감지가 있는데 이건 다 기본적으로 컨셉을 1인 감지로 잡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인 감지에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죽진 않잖아요. 다 호흡이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개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연락을 주거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더, UWB 레이더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렇게 활동량 감지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건데요. 활동량 감지기는 그냥 움직임만 감지를 하는 거예요. 모션 디텍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션 디텍션에 대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좀 활동량 감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제한 사항들이 쭉 여러 개가 있었죠. 음. 하여튼 이런 거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 투과 레이더는 이제 몇 가지인데요. 실내에서 사용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뭐죠? 그 이런 것 토목 건축 이런데 그 철근 감지하거나 할 때 쓸 수 있어요. 철근 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아마 저희가 만들었던 거이기는 한데요. 보안과제라서. 예.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 내부에 철근이 있고 여기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판별을 할 수 있죠. 움직임이 있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면에 이거는 이제 벽면 투과 레이더, 요거는 지면 투과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면에 뭐 배관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튀는 파형들, 이런 파형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수용 레이더인데요. 요거는 엑스원 레이더라고 해요. 엑스원 레이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레이더 키트, 키트인데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신호 처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모니터링 이제 레이더 중에 제스처 인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구글 솔리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했는데 됐는지는 저도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그 인피니언 칩 이용을 해서 했을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우린 미세 펄스를 잘 감지를 할 수 있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미세 동작이잖아요. 미세 동작. 근데 굳이 미세 동작 할 이유가 없죠. 방이라고 한다면은 불 꺼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손을 그어준다든지 하면 되니까 어, 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큰 동작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이런 이제 또 활용 분야도 많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제스처 인식 같은 것도 이제 이 UWB 레이더로 할 수 있고 혹은 60기가 레이더로 할 수 있다. 근데 가급적이면 높은 쪽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해상도. 해상도가 중요하려면은 사용 대역폭이 넓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레인징 두 배 밴드위스 분의 비춰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아져야지 이 정밀도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의 예를 몇 가지를 봤는데 여기서 또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 파생되는 형태의 레이더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뭐 정리를 한번 살짝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이제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어, 어디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개론적인 부분들을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요청 사항들 보니까. 레이더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산업용에서. 쓰임새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응용 분야 자체. 예를 들면 실내 감지만 해도 굉장히 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사업화가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이게 전자파 노이즈 감지도 선행 기술로 해볼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 저런 것도 있어요. 그 가스 감지 있죠? 물론 주파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가스를 감지할 때 그 테라헤르츠파를 이용을 해서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응용 분야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전자파 노이즈 감지는 라디오로도 가능해요.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보안제로서 사용이 될 거고 레이더가 뭐 어떤 게 더 우세할지는 뭐 가봐야지 아는 거죠. 조금 더 몇 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 나오겠죠, 길이. 다만, 이제, 라이다의 저가와, 레이더도 이제, 그, 고정밀화 시키면서 저가와. 예. 그러니까, 레이더가 조금 더 우세할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더는 이제 반도체 칩이니까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잘 만들어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더는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카메라로 찍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그걸 찍지 못하는 공간들이 존재를 하니까 저걸 가지고 이 레이더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레이더의 기본 동작 원리는 말씀드렸듯이 첫 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의료기기에서 되게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야가 뭐 무한하죠. 계속 사용을 해보고 여기에 이 레이더만 붙이지 말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또 붙여내는 거죠. 그럼 융합 센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전자파가 부도체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도체. 아, 콘크리트, 나무. 예, 콘크리트, 나무 등은 통과해요. 유리도 통과합니다. 근데 통과 정도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신호 처리나 어떤 이제 증폭을 해서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투과가 돼요. 그래서 그 지뢰 탐지를 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 다음에 제실 인원 및 위치 정확도는 이 알고리즘 만들기에 따라 달라요.
네. 다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 모듈별 크기. 네, 사이즈는 상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존재를 하고요. 경쟁 제품 대비 단가 차이. 예,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이 있어야 이제 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중국산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저희 쪽은 고가가 돼버리는 거고요. 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적정한 가격?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그 범위를 줄여주셔야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레이더는 신뢰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냥 일반 센서랑은 좀 달라서 강인성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코딩 쪽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신호 처리는 뭐 일단은 제가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가 이제 있냐면은 블록은 이게 제가 신호 처리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걸 좀 녹여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얘기를 많이는 못 드리는데 하여튼요. 어, 질문하신 것 중에 정지된 물체의 경우 거리 인식만 되고 대상 인식은 못하는 게 맞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다 감지해요. 기본적으로. 예,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는 거. 그걸 감지를 하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고, 이제 그 장애물 하나, 이제 뭐 짐 하나 놨다고 뭐 거기에 계속 확인이 될 거잖아요. 걔는 안 움직이고 다른 게 계속 움직일 거니까. 트래킹 개념까지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FMCW에 이제 그 알고리즘 처리를 그렇게 트래킹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감지하고, 예, 계속 갑니다. 예, 갑니다. 예, 그런 레이더가 또 있고요. 가격이 근데 저희 취급하는 거 한 2, 300만,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물속에서 탐지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투과를 다 못해요. 예, 이 매질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파를 쓰죠. 소나. 예,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계속 그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레이더는 응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뭐 이제 창업하시려면은 레이더 쪽을 하셔도 무방하겠네요.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현재 전반적인 레이더 솔루션의 한계와 상황 파악. 한계라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그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예. 다만 계속 사용자는 늘어나고요. 뭐 국내만 사업할 거 아니라면은 해외 사업까지 좀 고민하면은 그 양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어,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하는 상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떻게 붙일지만 그걸 어떤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킬지만 이제 연구가 되면은 저희랑 같이 코업을 하셔도 됩니다. AI 솔루션 업체 분들께서는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한 5분, 6분 남았네요. 너무 잘 이해하셔가지고 궁금증이 없으시죠? 네, 네. 워낙 제가 저희 쪽에서 그 레이더 세미나를 많이 해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더 비즈니스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하시는 업체분들. 예. 그리고 이게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딱 잡아서 쭉 밀고 가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술 장벽이 좀 커서 쉽게 못 따라오세요.
음, 그냥 붕어빵 찍듯이 찍어도, 어, 상황들이 좀 많이 달라서, 뭐 그런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카메라하고 보안제 만약에 같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카메라하고 보안제 수준으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레이더 기본 개념 자꾸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저희 그 동영상 강좌 중에 그 레이더 교육 강좌가 있어요. 저희 쪽 기술 교육 사이트 쪽 보시면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교육을 좀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월 하는 세미나를 좀 더 이해하기 좀 쉽고요. 이야기는 더 드리지만 조금 더 약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써 세미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